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작가로 살다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현장 강의 등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어쩌다가 뭐 작가님은 작가로서 그렇게 사시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새로 갖게 되셨어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6살 때부터 이 작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고, 실제로 뭐 20살이 되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작가로 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 작가가 되기도 하면서 한 30살까지 이제 작가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작가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완전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었는데, 그럴 때 이 결정이라는 거는 항상 한두 가지 이유로 딱 명쾌하게 설명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번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나 왜 작가를 하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을까? 그런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었지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몇 년 있다가 그런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는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좀 다른 이유가 생각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의 어떤 중대한 이유라는 것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그 이유를 나중에 되어서야 되게 잘 알게 되기도 하고, 혹은 나중에 되어서야 그 이유가 왜곡되기도 하고, 굉장히 인생의 중대한 선택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여러 이유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뭐 잘생겨서,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나의 청춘 시절을 되돌아보고 하면 당시에 굉장히 뭐 불안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결혼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다, 혹은 좀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결혼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유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생각나고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이 생각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로 살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정말 생각할수록 이유가 더 많이 나오는 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생각나는 말씀들을 드리게 되겠죠. 뭐 댓글로도 이런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뭐 글에도 썼고 또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작가로 살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좀 변호사로서 살게 된 이후의 삶은 또 어땠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음, 저는 당시 이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한 30대 초반 정도였는데요. 글쎄요, 지금 나이 드신 많은 분들 혹은 또 뭐 30대 후반 저와 같이 아니면 4, 50대 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제가 30살에 느끼던 저의 어떤 느낌으로는 내가 20대가 끝났다고? 내가 이제 30이 됐다고? 이제 정말 어떤 인생에서의 갈림길에 선 거 아닐까? 뭔가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하기에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뭔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에도 이제는 거의 마지노선 나이인 것 같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가져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도 뭐 40대 때 넣어도 되면 늦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로서의 삶을 쭉 돌아봤죠. 물론 뭐 제가 작가로서 당시에 그렇게 오래 활동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5년 정도? 5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계속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내가 나에게 남은 인생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70년은 남아 있는데 70년 동안 계속 글만 쓰고 계속 책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 인생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 쓰기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글 쓰고 책을 쓸 생각은 있지만, 70살까지 다른 직업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작가로서만 계속 글만 쓰며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내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딱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과연 100% 옳은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제가 느끼기로는 어쨌든 좀 글도 많이 써봤고, 저는 20대 때 글을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한 뭐 하루에 거의 한두 장씩은 기본으로 썼으니까 이 10년이라고만 해도 3650일이면 이 A4 용지로 3650장의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A4 용지로 3650장의 글을 쓰게 되면 보통 곱하기 3으로 해서 책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책으로 치면 거의 10,0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쓴 거예요. 10,0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썼다, 뭐 책으로 치면 50권 정도는 쓴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대 동안 그렇게 많은 글로 써봤고, 또 책도 한 몇천 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장 컸었고, 또 책 읽기를 좋아했었으니까 뭐 또 한편으로 의무적으로 읽기도 했었고 해서 책도 몇천 권 읽어봤고, 글도 뭐 50권 분량의 글을 써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할 만큼 해봤다라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30살쯤에서. 뭐 내가 40살 될 때까지 몇천 권 더 읽고, 책 50권 분량 글을 더 쓸 수도 있고, 50살 될 때까지 또 몇천 권 더 읽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삶을 바꿔보고 싶다. 나도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30살의 방황하는 청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또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기자 시험을 쳐보기도 하고, 뭐 PD를 해볼까? PD도 재밌을 것 같은데 PD 시험을 쳐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문화, 뭐 예술, 전시, 기획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좀 인생에 대한 다른 길을 모색하고 고민할 때였습니다. 왜 영화 감독들 같은 경우들 보면 이 국문학과 출신에서 처음엔 글 쓰고 소설 쓰는 걸 좋아하다가 30대, 40대 되어서 영화 감독이 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신카이 마코토 애니메이션 감독, 뭐 스즈메 문단속 같은 거 만드신 분, 이런 분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 국문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학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던 분이었죠. 이런 분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기도 하니까 나도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그런 거 해볼 수 없을까? 하여튼 굉장히 그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약간 뒤늦게 인생의 다양한 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방황과 고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던 그런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변호사라는 직업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이 글쓰기 혹은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변호사라는 직업 또한 글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작가로서 살다가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30대 내외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한 30쯤 되니까 자기도 이제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작가님 말씀을 듣고 용기도 내보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또 30 무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30살을 보면 너무 어리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30살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20대 때부터 꿈꿔왔던 것도 있고 해왔던 것도 있고 쌓아왔던 것도 있는데, 그때 뭔가 인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두 번째 이유도 좀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였는데,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한 10년 정도 굉장히 이제 인문학 공부에 좀 천착을 했었어요. 이 국문학과 철학을 이중 전공하기도 했었고, 복수 전공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국어 국문학과 대학원에 가서 이 현대 비평에 대한 공부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긴 시간 동안 뭐 다양한 그런 인문학에 대한 공부, 뭐 사회학 공부도 되게 좋아했었고, 정신분석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한 10년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책들도 대부분 이제 청춘에 대한 책도 있었지만 인문학에 대한 책들이었죠. 청춘 인문학,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문학, 분노사회, 여행 인문학, 뭐 다 이 인문학에 대한 책들이었는데, 제가 인문학 책을 한 5권, 6권 쓰고 나니까 또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인문학 공부만 하면서 산다는 것도 과연 좋은 일일까?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교수님이나 지금 정말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겨우 10년 공부해놓고 뭐가 많냐, 인문학의 세계는 100년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당시 제 30살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인생의 어떤 정답을 찾는 뭐 철학 공부, 인문학 공부 한 10년 했더니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뭔가 더 답을 찾는다는 게 좀 잘 모르겠다. 철학 공부를 더 10년, 20년 더 한다고 해서 뭔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철학자들이나 이런 인문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약간은 접어놓고 혹은 약간은 뒤에 물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해서 얻었던 바로 그 결론으로
내가 깨달았던 그 인생을 한번 뛰어들어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였죠. 그 전까지는 뭔가 이 도서관 속에서 살다가 도서관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이 도서관에서 쌓은 지식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인생이란 실존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뭐 이렇게 투사시키는 그런 어떤 힘이 중요하다고 하면 한번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약간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공부하고 글 쓰고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 바깥에서 뭔가 부딪히고 깨지면서 현실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뭔가 깨닫거나 느끼는 것도 되게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그만하고 현실에 뛰어들어서 한번 생활인이 돼보자. 그 왜 사상가 중에서는 문학가 중에서는 이 생각하는 사람과 활동하는 사람을 나눠서 이 활동하는 사람을 되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상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상인 거예요. 세상에는 사유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 저 생활에 뒤섞여서 욕망의 투쟁을 하면서 막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근데 진정으로 더 뛰어난 존재는 이 사유하는 존재들이다. 약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도 있는데 반대로 나는 사유하는 사람이어서 저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도스토옙스키의 뭐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런 책에는 약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난 지하에서 생각만 하고 있다. 난 관념이 비대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 바깥에서 되게 투쟁하면서 현실 속에서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면서도 되게 시기 질투도 하고 굉장히 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되게 열등감도 느끼는 이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어떤 이분법 속에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로 한번 뛰어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 공부하는 삶이 아닌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당시에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기자 같은 삶이었거든요. 기자 아니면 뭐 변호사? 기자는 정말 이 세상의 현실의 구석구석을 막 다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구석구석 좀 알아가고 싶은 이런 생각? 그 전까지 완전 관념주의자였다면 그러니까 경험주의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30살의 또 고민 가운데에서 이 공부의 세계를 벗어나서 현실의 세계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문학과 대학원을 갔었는데 이 국문학과 대학원에 막상 가서 느꼈던 게 이 국문학 공부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좀 공부랑은 많이 달랐었던 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대학원에 가게 되면 현대 비평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면서 좀 현대 문화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과 현대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약간 시의성 있게 비평을 하면서 이 현실과 또 관계 맺는 측면들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이 현대 비평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어쨌든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뭐 40년대, 50년대 문학을 많이 연구했어야 됐고 또 그런 연구하는 삶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비평을 하고 싶었다면 막상 대학원에 갔더니 우리 동시대인들보다는 약간 이전 시대, 뭐 정말 최근이라고 해도 한 60년대 그 정도를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20년대, 30년대를 이제 현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옛날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좀 연구하는 것이 저랑은 조금 맞지 않았다 이런 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도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인문학에 완전히 100% 투신하기보다는 한 발 빼서 이 현실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인데요. 제가 어느 날 30살쯤인가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한 2년 정도 휴학을 했거든요. 왜냐면 대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계속 학교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공부라든지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시간도 충분히 없고 내가 정말 어떤 문학을 하고 싶고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를 찾아나가기 되게 힘들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 도합 2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도 한번 실컷 읽어보고 내가 쓰고 싶은 글도 한번 실컷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졸업을 늦게 하게 된 면이 있었죠. 더군다나 보통 남들은 휴학을 한다고 하면 뭐 그동안 스펙을 쌓거나 뭐 토익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는데 저는 휴학한 2년 동안 스펙이라고는 하나도 쌓아놓은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학 책만 읽고 고전 문학 읽고 소설 창작하고 글 쓰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스펙 같은 것도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대학교도 2년을 미루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난 작가로 살기로 했으니까 계속 글만 쓰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론 글로 쓰고 책도 쓰는 거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대학원을 또 한번 가보자 해서 대학원을 2년 정도 다니면서 삶을 약간 유예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대학원 다니면서 뭐 행정 조교하면서 2년 동안 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공부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서른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30살까지 뭔가 인생을 계속 유예시키면서 기다려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학교 밖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매일 출퇴근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상사한테 막 욕먹고 막 거래처랑 막 투쟁하면서 그 드라마 속 미생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갑질당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학교 밖을 떠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두려워서 약간 겁쟁이처럼 계속 뭔가 이렇게 저렇게 청춘을 유예시키면서 뭔가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건덕지를 찾으면서 그 상태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되게 비겁하게 느껴졌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저 두려움을 마주해야 되는 것 같다. 내가 저걸 두려워서 저쪽으로 못 간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 지는 것이고 나중에 되게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두려워서 누군가의 고백을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것처럼 현실로 뛰어드는 게 두려워서 계속 뭔가 다른 길을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저 현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으로 좀 뛰어들어 보자라는 마음을 좀 먹었던 것도 그 당시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대학원 수료한 다음에 대학원을 그만두고 30살쯤에 처음 토익 학원을 다녔죠. 그리고 처음 언론사 취업 스터디 이런 데 들어가고 당시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두려웠어요. 뭐랄까 남들보다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고 취업 스터디 가도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걸 시작하는 게 되게 두려웠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토론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들이 또 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제 인생의 좌우명? 약간 제 인생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만고불변의 법칙은 아니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 해야 되면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두려운데 그것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저기로 가볼 수 있음에도 내가 저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음에도 뭔가 두려워서 안 하고 있다면 또 저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심지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안 가고 있다면 바로 그 두려운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시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또 제가 다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처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삶은 더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합니다. 더 어려운 쪽으로 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또 그것도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된다. 쉬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된다. 나한테 어려운 쪽은 뭐지?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글 쓰고 책 읽는 게 어려운 쪽인가? 아니면 이 벽을 넘어서 저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 쪽인가라고 했을 때 후자가 나에게 어려운 쪽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당시의 마음을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몇 가지 이유들이 더 있었습니다. 뭐 네 번째로는 어떤 작가로서 한 5년 정도 살아봤는데 작가로서의 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일정하지가 않더라라는 것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책을 팔아서 책에서 나오는 인재로 먹고 사는 작가가 생각보다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았었고 지금은 더 잘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뭐 책 내면 돈 얼마 벌어요. 뭐 책 내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내서 책의 인쇄로만 먹고 사는 작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물론 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세를 얻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책을 낸 이후에 들어온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혹은 또 책 인쇄로는 부족해서 다양한 지면을 기고를 한다든지 칼럼 같은 것들을 뭐 번역을 한다든지 대학원을 거쳐서 대학 강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입들을 통해서 자기 수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책만 써서 정말 오로지 책으로만 나오는 인쇄로
뭐 생계도 유지하고 일정한 벌이를 유지하는 작가들은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는 거의 단 한 명도 없고요. 제 주변을 넘어서더라도 정말 드문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저 그때 많이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5살 때부터 막연하게 꿈꿨던 작가라는 삶은 책을 쓰고 자기 서재에서 글을 써서 그 책과 글로서 얻는 어떤 인세로 먹고 사는 그런 작가의 삶을 꿈꿨었던 거거든요.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작가로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쨌든 다른 수단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뭔가 글쓰기 교습소를 차려볼까? 아니면 좀 뭐 학원 논술 강사를 같이 해볼까? 뭐 출판사를 차려볼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도 실질적인 수입은 뭐 강사로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부분인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도 꾸리고 싶고 그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일정한 벌이가 필요하겠다라는 고민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가라는 직업을 당시에 가지면서 느꼈던 게 작가라는 것이 굉장히 약간 우연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달은 뭐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 달은 좀 벌이가 괜찮아요. 근데 한 석 달 동안 아무 요청도 안 들어오면 정말 벌이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작가라는 직업이.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관심과 혹은 내가 남들에게 우연히 발견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연성에 의존하는 직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었고 그렇게 우연성에 의존해서는 이 삶을 안정적으로 기획한다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30대 중반에 첫 직장을 얻고 나서 더 느꼈었는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재정 계획이 가능해지고 매달 얼마 정도를 쓰고 얼마 정도를 모아서 얼마 정도의 돈을 몇 년 지나서 모으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재정 계획이 가능해지는데 작가는 재정 계획이라는 게 당시엔 전 불가능했었던 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당시에 많이 했었었죠.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 20대 동안 뭐 연애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었는데 내가 30대가 되어서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좀 지키고 함께 안정적으로 오랜 세월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벌이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맹자가 왜 항산이 항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산업,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재산이나 벌이가 안정이 돼 있어야 항상성이 있어야 마음도 항상성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맹자의 사상이 있는데 좀 그런 사상에도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우연성에 너무 이런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도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런 고민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고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꼭 변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혹은 뭐 PD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언론사 취업 준비를 더 많이 했어요. 변호사 어떤 로스쿨 준비보다. 그 언론사 준비라는 게 대부분 이제 시사에 대한 공부거든요. 뭐 시사 토론하고 시사에 대한 글 쓰고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 그런 언론사 시험 공부가 이 로스쿨 시험 대비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특히 로스쿨 면접이나 이런 것들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당시에 저는 뭐 기자, PD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고려하게 된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여동생의 권유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 여동생이 로스쿨 다니고 있었고 로스쿨 다니면서 그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빠 뭐 하고 있냐? 대학원 나온 뒤로 뭐 취업 준비하는 것 같은데 로스쿨 와라. 로스쿨이 오빠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막상 와봤더니 하루 종일 하는 게 글쓰기밖에 없다. 뭐 헌법이니 민법이니 형법이니 계속 글 쓰면서 시험 공부 대비하는 거고 변호사란 직업 자체도 계속 글 쓰는 직업이고 헌법 같은 경우 약간 뭐 철학적인 바탕도 있으면 더 좋고 또 형법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되게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의에 대한 학설이라든지 이런 학설들이 되게 많은데 인문학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학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심리학이랑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동생이 저한테 계속 권유를 했던 거죠.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글 쓰고 말하는 직업인데 오빠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적극적으로 이 로스쿨을 고려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는 같이 다니기도 했었고 로스쿨 다니면서 하는 공부들이 굉장히 잘 맞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동생의 그런 권유가 인생에서 좀 큰 방향이 되었었다.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여동생이랑 같이 심지어 책도 같이 하나 썼습니다. 그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라고. 여동생이 약간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변호사였고, 또 저도 막상 변호사가 되니까 콘텐츠 분야 저작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여동생과 같이 책을 쓰기도 하는 또 재밌는 인생이 펼쳐지기도 했었죠. 사실 당시에 뭐 여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게 로스쿨 다녔었고, 저도 방황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많이 썼고, 심지어 여동생이 그 로스쿨 다닐 때 노트북 필요하다 그래서 노트북도 제가 사주고, 어떤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나 뭐 학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려웠었는데, 또 지금은 몇 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또 여동생도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고 재밌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참 이 삶이라는 게 자기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주변 사람이 등 떠밀어주고 권유해주고 좀 당겨주고 그런 손길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로스쿨 간 뒤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혼자서 글 쓰고 혼자서 책 읽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로스쿨 갔더니 이 스터디원들과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법 공부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당겨주기도 하고 서로 응원해주기도 하고 지지해주기도 하면서 정말 동기들 없었으면 변호사 시험 합격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너무 컸었고요. 서로 많이 도와줬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뭐 그 뒤에도 사회에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다른 변호사님들의 어떤 도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또 가르쳐 주셨던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서로서로의 어떤 끈끈함이 삶에서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또 많이 느꼈던 그런 30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 5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작가로 살다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종합 정리를 해서 이야기 드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선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작가로서만 살다가 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가지게 된 지금의 삶에 되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가로서만 살았다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작가로서의 벌이뿐만 아니라 좀 안정적인 그런 직업으로서 벌이가 생긴다는 것들 확실히 어떤 제가 지금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입장에서 좀 안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도 같습니다. 비록 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정말 값진 경험들, 가치 있는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차차 유튜브를 통해서 풀어나갈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제가 생각이 나서 찍어본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참고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